여러분, 복잡한 지하철역이나 좁은 카페 통로에서 그 흰 지팡이를 든 시각장애인 분이 복잡한 장애물 사이로 막 위태롭게 걸어가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시죠? 네, 일상에서 꽤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의 첫 번째 본능은 아마 막 뛰어가서 그 지팡이를 덥석 잡아주거나 아니면 팔을 꽉 붙잡고 안전한 곳으로 이끄는 것일 겁니다. 음, 어떻게든 빨리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거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 순간 상대방을 돕겠다는 여러분의 그 선이 가득한 행동이 사실은 누군가 갑자기 여러분의 눈에 안대를 씌워버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극심한 공포와 방향 상실을 유발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돕고자 할 때 그 기저에 깔린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선의가 아주 쉽게 일종의 폭력으로 돌변하곤 하죠. 와, 선의가 폭력이 될 수 있다. 네, 특히 누군가의 감각을 대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번 심층 탐구에서 파헤쳐볼 주제는요, 단순한 매너 교실이 아닙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그 시각장애인 고객 응대를 위한 올바른 이해와 안내 지침인데요. 맞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이죠. 네, 이걸 바탕으로 인간의 감각이 공간을 어떻게 인지하고 또 어떻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베리어 프리라고 하면 막 수십억 원이 들어간 음성 안내 시스템이나 매끈하게 깔린 점자블록 같은 인프라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보통 시설적인 측면을 먼저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자료가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진정한 유니버설 디자인은 콘크리트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물리적 상호작용, 그리고 질문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감각의 세계,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 지침서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요. 우리가 시각장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전제 자체를 통계로 완전히 부숴버린다는 점이었어요. 오, 통계로요? 어떤 부분인가요? 사람들은 흔히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태어날 때부터 빛을 전혀 보지 못한 채 살아온 분들을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는 전혀 다른 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천적 요인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18세 미만의 비율은 전체의 단 1.6%에 불과합니다. 잠깐만요. 1.6%요? 네, 고작 1.6%요. 그렇다면 나머지 98%가 넘는 절대 다수는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시력을 잃게 된다는 뜻이네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무려 86.2%가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같은 후천적 질환이나 노화로 인해 50세 이후에 시각을 잃게 된 이른바 중도 시각장애인이에요. 와, 86.2%가 50세 이후에요? 네, 그러니까 평생을 비장애인으로 살면서 시각 정보에 100% 의존해 오다가 성인이 되거나 노년기에 접어들어 갑자기 세상에 암전되거나 흐릿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 분들이 압도적인 다수라는 거죠. 아,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평생 눈으로 세상을 보다가 나이가 들어서 시력을 잃었다면 그 이미 형성된 인지 방식이나 생활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텐데요. 그렇죠. 쉽게 바뀌지 않죠. 이게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배리어 프리 환경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아주 친형적인 시스템의 오류와 연결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점자 중심의 인프라 구축이에요. 수많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엘리베이터 버튼이나 화장실 문 앞에 점자 표지판을 달아놓고 우리는 접근성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저도 흔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점자 있으면 끝 아닌가? 하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통계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50대, 60대의 시력을 잃은 분들이 수십 년간 굳어진 손끝의 감각으로 그 바늘구멍만한 미세한 점들의 배열을 해독하는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과연 현실적일까요? 아, 뇌의 가소성이나 촉각의 예민함이 떨어지는 시기에 그 복잡한 점자를 익힌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어렵겠네요. 맞아요. 정말 엄청난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력을 잃었다고 해서 갑자기 손끝에 마법처럼 스캐너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치면 점자 안내판 하나 달아놓고 할 일을 다 했다고 믿는 건 안경 낀 모든 사람에게 갑자기 모스 부호를 주면서 이걸로 메뉴판을 읽으라고 강요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네요. 와, 아주 적절하고 뼈 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 시각장애인 중에서 점자를 읽을 수 있는 분은 10% 남짓입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전맹 시각장애인조차도 점자 해독률은 12.7%밖에 되지 않아요. 진짜요? 10명 중 1명 꼴이네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90%에 가까운 분들에게
벽에 붙은 점자는 그저 만져지는 오돌토돌한 벽지 무늬에 불과한 겁니다. 세상에, 그렇다면 점자가 무용지물인 90%의 고객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방식의 정보 전달이 필요한 건가요? 이 가이드라인이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는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음성 대독, 즉 사람이 직접 소리내어 읽어주는 겁니다. 안내문에 점자가 있으니 알아서 읽으시겠지 하고 방관하는 게 아니라요. 아, 직원이 다가와서 직접이요? 네, 직원이 타가가 텍스트를 소리내어 읽어주는 인간 대 인간의 직접적인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인쇄된 문자를 실시간으로 청각 정보로 변환해주는 사람의 목소리만큼 확실하고 유연한 접근성은 없으니까요. 텍스트를 청각으로 변환해주는 사람의 목소리라. 이건 기술이 아니라 서비스의 기본 태도에 관한 문제군요. 정확합니다. 태도의 문제죠. 그렇다면 시각 정보가 완전히 차단된 전맹 고객분들의 경우 청각 말고도 공간을 인지하는 다른 물리적 수단이 있잖아요. 앞서 오프닝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 흰 지팡이 말입니다. 네. 전맹이신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소리의 반향이나 미세한 촉각에 고도로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키보드의 F와 J키 혹은 계산기의 5번 버튼에 있는 작은 돌기가 전체 자판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게 해주는 기준점이 되거든요. 아, 그 올록볼록한 작은 점들이요. 맞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몸을 이동해야 할 때 이분들의 가장 절대적인 감각기관은 바로 흰지팡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지팡이를 함부로 잡아 끌거나 뺏으면 안 된다는 건 이제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네, 절대 안 되죠. 그런데 만약 제가 안내하는 직원인데 고객이 카페에서 방금 물 청소를 끝낸 아주 미끄러운 바닥이나 걸려 넘어지기 딱 좋은 입간판 쪽으로 막 걸어가고 있다면요. 아찔한 상황이죠. 이런 사고가 나기 일보 직전의 응급 상황에서도 지팡이에 손을 대거나 몸을 확 잡아채는 게 여전히 잘못된 개입인가요? 그런 극단적인 위험 상황에서 사람을 보호하려는 본능 자체를 탓할 수는 없죠. 하지만 개입의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방식이 틀렸다? 네. 지팡이를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건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패닉을 가중시킵니다.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에게 단순한 보행용 막대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뭔가요? 그것은 자신의 어깨너비만큼의 공간을 탐색하고 바닥의 재질 변화나 단차를 손으로 전달받는 신경망의 연장선, 즉 물리적인 눈 그 자체입니다. 물리적인 눈이요? 아, 그러니까 지팡이가 바닥을 긁고 부딪히는 진동이 손잡이를 타고 올라와서 뇌에 3D 매핑을 해주는 센서 역할을 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완벽한 센서죠. 그런데 누군가 위험을 막겠다고 그 지팡이를 허공으로 확 들어 올리거나 꽉 잡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눈앞에서 갑자기 안대가 씌워지고 공간에 대한 데이터 입력이 0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바닥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우주 공간에 둥둥 떠 있는 듯한 공포를 느끼게 되죠. 아, 그래서 지팡이를 잡는 건 그 센서의 연결선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만약 미끄러운 바닥이나 장애물 때문에 긴급히 개입해야 한다면 물리적인 접촉보다 먼저 아주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신호를 줘야 합니다. 어떻게 신호를 주나요? 멈춰주세요. 세 걸음 앞에 미끄러운 물이 있습니다. 라고 청각적인 정지 신호를 주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합리적인 통제 방식입니다. 무작정 몸을 잡기보다 상황을 청각 데이터로 빠르게 브리핑해 주는 게 맞다는 거네요. 여러분,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네, 꼭 기억하줘야 해요. 그렇다면 전맹이신 분들의 시각을 대신하는 게 흰지팡이와 소리라면 그 전체 시각장애인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전맹은 아닌, 즉 약간의 시력이 남아있는 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유식 차지하는 약시 고객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서비스 설계에서 가장 많이 실패하는 구간이기도 해요. 아, 약시 많이 실패한다고요? 네, 약시란 단순히 눈이 좀 나빠서 안경을 쓰면 해결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안경이나 렌즈를 껴도 교정 시력이 0.3 미만이거나 시야각이 극도로 좁은 상태를 말하죠. 시력이 교정되지 않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감각적 경험인가요? 단순히 카메라 렌즈의 초점이 흐릿하게 빗나간 것 같은 그런 뿌연 세상을 보는 건가요? 초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빛이 심하게 산란되어서 하얀색 배경을 보면 눈이 부셔서 글자를 전혀 읽지 못하는 광시증을 겪기도 하고요.
하얀색이 빛의 폭탄처럼 느껴지는 거군요. 네, 맞아요. 또 어떤 분들은 시야의 중심부는 까맣게 타버린 것처럼 보이고 주변부만 아주 희미하게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5배에서 20배까지 확대되는 특수 루페, 그러니까 단안경을 눈에 바짝 대고 사물을 인식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흔히 하듯이 글씨만 무작정 대문짝만하게 키운 안내판을 달아놓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겠군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단순히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빛과 대비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져야 할 텐데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배극 반전 기능이 눈에 띄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로 도움을 주는 건가요? 배극 반전은 정보 접근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핵심 기술입니다. 태블릿이나 화면으로 안내할 때 일반적인 하얀 바탕의 까만 글씨는 약시 고객에게는 거대한 빛의 덩어리가 눈을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번지니까 형태가 안 보이는 거군요. 맞아요. 빛의 번짐 때문에 글자의 형태가 다 뭉개져 버리죠. 하지만 배경을 완전히 검은색으로 차단하고 글자만 흰색이나 노란색으로 띄우면 어떻게 될까요? 빛의 양이 훅 줄어들겠네요. 네, 불필요한 빛의 산란이 억제되고 글자의 엣지, 즉 테두리만 명확하게 뇌로 전달됩니다. 와, 듣고 보니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안개 낀 캄캄한 밤에 네온 사인 글자가 빛 번짐 때문에 무슨 글자인지 형태가 뭉개져 보일 때가 있잖아요. 아, 네, 아주 좋은 예시네요. 그때 배경의 빛은 다 끄고 글자 모양대로 얇고 선명한 손전등을 비춰주는 것과 똑같은 원리네요. 정확히 그겁니다. 크기를 키우는 것보다 명도 대비를 극대화해서 빛의 간섭을 줄여주는 게 진짜 맞춤형 디자인이군요. 게다가 사물을 보려면 아까 루페 같은 걸로 눈을 바짝 가져다 대야 하니까 메뉴판을 저 멀리 벽에 걸어둘 게 아니라 손으로 들 수 있게 주거나 눈높이에 맞춰 내려주는 물리적인 배려도 필수겠고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더 중요한 심리적 배려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배려요? 네, 약시 고객이 가방에서 주섬주섬 루페를 꺼내서 렌즈를 닫고 글자에 초점을 맞춘 뒤 한 글자 한 글자 해독해 나가는 데는 비장애인보다 몇 배의 시간이 더 걸립니다. 아, 기다림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이때 서비스 제공자가 시계를 보거나 한숨을 쉬며 재촉하지 않고 그들만의 시간의 속도를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이 여유야말로 백극반전 기술보다 더 강력한 유니버설 서비스의 본질입니다. 와, 그들만의 시간의 속도를 기다려준다. 시각적 정보 처리 방식을 다르게 설계하고 그 속도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네,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보를 인식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번엔 물리적으로 몸을 이동하는 아주 역동적인 실전 상황으로 넘어가 보죠. 평지를 걷는 건 흰 지팡이로 커버가 된다고 해도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처럼 갑자기 공간이 솟아오르거나 푹 꺼지는 곳은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위협적인 장벽이잖아요. 정말 공포의 대상이죠. 이럴 때 안내자는 어떻게 고객과 몸을 연결해야 합니까? 여기서 바로 신체 교감이 만드는 정교한 내비게이션, 팔꿈치 안내법이 등장합니다. 팔꿈치 안내법이요. 네, 절대 고객의 손을 덥석 잡거나 뒤에서 어깨를 밀어서는 안 됩니다. 안내자가 고객의 반보 앞 옆쪽에 서서 팔을 자연스럽게 내어주면 고객이 안내자의 팔꿈치 바로 윗부분, 즉 하박부를 가볍게 잡게 하는 것이 국제적인 표준입니다. 왜 하필 팔꿈치 윗부분인가요? 손을 꽉 잡고 이끄는 게 훨씬 직관적이고 튼튼하지 않나요? 손을 맞잡고 이끌게 되면요, 고객은 자신의 체중과 보행 주도권을 타인에게 완전히 넘긴 채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형태가 됩니다. 엄청난 불안감을 유발하죠. 아, 질질 끌려가는 느낌이 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반면 고객이 안내자의 팔꿈치 위쪽 근육을 잡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내자가 방향을 틀 때 어깨 근육이 어떻게 수축하는지, 멈춰설 때 삼두근에 어떤 긴장이 더가는지가 뼈와 근육의 연결고리를 통해 즉각적인 물리적 피드백으로 전달됩니다. 오, 근육의 움직임으로요? 네, 안내자의 팔이 일종의 고성능 진동 센서가 되는 셈이죠. 와, 안내자의 팔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이 다음 행동을 예측하게 해주는 텔레메트리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게다가 팔만 잡고 있으니 주도권도 고객 본인이 쥐고 있고 언제든 놓을 수 있고요. 맞습니다. 훨씬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그럼 이 상태로 계단 앞에 도착하면 어떤 프로토콜이 작동하나요? 4단계 동기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계단 진입 전 평지에서 무조건 멈춤입니다. 일단 멈춰라. 네. 그리고 음성으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라고 공간의 변화를 브리핑하죠. 그 다음 바로 걷는 게 아니라
고객이 자신의 발끝이나 흰 지팡이로 첫 번째 계단의 단차를 툭툭 쳐서 높이를 직접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청각으로 예고하고 촉각으로 0점을 맞추는 캘리브레이션 시간이군요. 그다음 본격적으로 계단을 오를 때 안내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나란히 걷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일단 앞서서 걸어야 한다고요? 네, 무조건 1단 차이를 둬야 합니다. 왜 그런 위치의 비대칭성을 만들어야 하죠? 같이 나란히 걷는 게 안심되지 않나요? 이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리적 원리가 숨어 있는 지점인데요. 안내자가 먼저 한 계단을 딱 올라서면 뒤에 서 있는 고객이 잡고 있는 안내자의 팔꿈치 위치가 허공에서 딱 한 계단의 높이만큼 쑥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 고객의 몸은 아직 평지에 있는데 잡고 있는 안내자의 팔만 엘리베이터처럼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죠. 고객 입장에서는 내 발을 이 팔이 올라간 높이만큼 들어 올려야 첫 계단을 밟을 수 있구나. 이걸 직관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인간의 팔 길이가 계단의 폭을 알려주고 팔의 높낮이가 단차를 알려주는 완벽한 천연 3D 스캐너이자 서스펜션 역할을 하는군요. 정말 정확한 해석입니다. 안내자의 몸체가 만들어내는 물리적 고조차가 곧 공간의 입체 데이터로 치환되는 거죠. 진짜 과학적이네요. 그렇게 1단 차이를 유지하며 걷다가 계단이 완전히 끝나거나 중간에 쉬어가는 넓은 평지가 나오면 다시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평탄한 길입니다 라고 종료 브리핑을 해주면 한 세트가 끝나는 거죠. 몸의 역학을 이용한 완벽한 브리핑이네요. 그럼 이 원리를 확장해서 훨씬 통제하기 까다로운 기계, 에스컬레이터로 가보죠. 에스컬레이터. 쉽지 않죠. 가만히 있는 계단도 무서운데 혼자 막 윙윙거리며 돌아가는 기계에 탑승하려면 엄청난 타이밍 계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할 태도는 매뉴얼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성입니다. 기계음을 듣고 고객이 멈칫하거나 극도의 불안감을 보인다면 억지로 에스컬레이터 탑승을 유도할 게 아니라 안전한 엘리베이터를 찾아 우회하는 것이 진짜 프로페셔널한 판단입니다. 무리하지 마라. 네. 하지만 부득이하게 타야 한다면 기계 앞에 서서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알린 후 안내자의 팔을 잡지 않은 고객의 반대쪽 빈손을 에스컬레이터에 움직이는 고무 손잡이, 그 벨트 위에 가볍게 올려드려야 합니다. 시각 정보가 없으니 이 기계가 지금 초당 몇 미터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손바닥의 촉각을 통해 직접 동기화하도록 돕는 거군요. 네, 맞아요. 러닝머신에 올라타기 전에 벨트에 발을 살짝 얹어서 속도를 가늠해보는 것과 똑같은 이치네요. 아주 정확합니다. 속도를 인지시켰다면 그 다음은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직원이 먼저 발을 내딛는 그 동일한 찰나의 타이밍에 지금 탑승합니다 라고 명료한 음성 신호를 쏘아주는 겁니다. 지금 탑승합니다. 이렇게요. 네, 육체의 움직임과 음성 신호를 0.1초의 오차 없이 매칭시키는 거죠. 그리고 탑승 후에는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포메이션으로 진영을 짜야 합니다. 움직이는 기계 위에서의 안전 포메이션이라면 그 무게중심을 방어하는 위치 선정일 텐데요. 오를 때와 내릴 때 안내자의 위치가 달라지나요?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위로 올라갈 때는 고객의 상체가 뒤로 쏠리기 쉽죠. 네, 뒤로 넘어질 수 있죠. 그래서 탑승 직후 안내자는 재빨리 한 스텝 아래, 즉 고객의 뒤쪽으로 이동해서 등 뒤를 단단히 받쳐주는 백업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몸이 앞으로 고꾸라질 위험이 크니까 안내자가 먼저 탑승해서 한 스텝 아래인 고객의 앞쪽에 서서 인간 방패처럼 쏠림을 방어해야 합니다. 올라갈 땐 뒤에서 받쳐주고 내려갈 땐 앞에서 막아준다. 정말 인간의 신체를 활용한 가장 과학적이고 든든한 방어막이네요. 네, 이 포메이션만 기억해도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각장애인분들을 안내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점자가 대안이 될 수 없는 인구 통계학적 현실부터 흰지팡이에 담긴 촉각 센서의 비밀, 약시 고객을 위한 대비의 마법, 그리고 근육의 움직임으로 공간을 브리핑하는 계단 안내법까지 정말 깊숙하게 들어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복잡한 메커니즘을 관통하는 하나의 결론을 내리자면요. 진정한 유니버설 서비스는 지식, 타이밍, 공감이라는 세 개의 톱니바퀴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지식, 타이밍, 공감. 지팡이가 눈이라는 사실을 아는 지식,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발을 구르며 음성을 맞춰주는 타이밍, 그리고 약시 고객이 루페로 글자를 다 읽을 때까지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공감이 맞물릴 때 비로소 장벽은 무너집니다. 지식, 타이밍, 공감. 멋진 역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오늘 들은 그 팔꿈치 위치나
4단계 프로토콜, 에스컬레이터 앞뒤 포메이션 같은 것들이 너무 과학적이고 정교해서요. 네,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죠. 막상 현실에서 여러분이 흰 지팡이를 든 분을 만나면 내가 일단 앞서야 하나 뒤서야 하나 실수해서 이분을 다치게 하면 어떡하지? 하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예 다가가는 것조차 포기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함정입니다. 완벽한 매뉴얼 수행에 집착하다가 연결 자체를 단절해버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되거든요. 아, 완벽하려다가 아예 피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어느 쪽에 서야 할지 헷갈린다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상대방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매뉴얼을 달달 외우는 것보다 수백 배 더 강력하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바로 고객 본인에게 있으니까요. 아, 제가 혼자 소설을 쓰고 지레짐작할 필요가 없었군요. 그럼요. 당사자가 제일 잘하니까요.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의 오프닝에서 던졌던 미션의 해답이 여기에 있네요. 거창한 시설이나 완벽하게 숙달된 스킬보다 앞서는 단 한마디, 다가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는 것. 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대화형 서비스 하나면 굳이 내가 팔을 내어주지 않아도 상대방이 제 지팡이 끝이 단차를 찾게 조금만 비켜주시겠어요? 라는 아주 심플하고 정확한 지시를 내려줄 테니까요. 맞습니다. 스스로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모든 배리어 프리의 영순위 원칙입니다. 오늘 이 깊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남겨두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공간을 한번 둘러보세요. 수많은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은행들이 인건비를 줄이겠다면서 매끈하고 평평한 터치스크린과 유리로 덮인 무인 키오스크를 들이고 있잖아요. 네, 어딜 가나 있죠. 직관적인 UI, 화려한 그래픽, 우리는 그것을 혁신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만져서 형태를 가늠할 수 있는 물리적 버튼도 없고 음성 대독을 해줄 직원도 사라진 그 매끈한 유리판이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거대한 보이지 않는 콘크리트 벽은 아닐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편리함의 이면이랄까요? 네. 다음번 여러분이 커피를 주문하며 그 매끄러운 유리를 두드릴 때 그 아름다운 기술이 과연 누구의 세계를 지워버리고 있는지 한 번쯤 주변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